네, 조금 전에 김두관 의원과 인터뷰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기본소득 논의 물꼬가 좀 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원조 정당은 따로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있고 또 한 정당이죠. 시대전환도 기본소득을 총선 때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당인데요. 바로 시대전환 소속의 국회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본소득 질문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화제의 인물이 되셨던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최초의 기자회견에서 보좌진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인사를 시키고 소감을 그러니까 한 말씩 하게 해가지고 새롭다, 참신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게 됐던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막 실검 3위까지 오르고 뭐 보좌진들이 난리가 그러니까. 났었는데요. 그러게요. 네. 저는 항상 그 시대 전환에서도 음. 또는 전 직장에서도 항상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보좌진들이 정훈님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럼요. 어. 이제는 기자님들도 저에게 정우님 그러면서 전화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듣기 좋습니다. 옛날에 영감님 이렇게 불렀는데. 국회의원은 임시직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부모님이 지어준 제 이름이 더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 네. 기자회견 전에 어떻게 마련하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입법 기관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 야구도 운동 경기를 시작하면 선수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일단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네. 또 보좌진 분들도 입법기관의 일부로서 4년 동안 정말 인생을 갈아 넣을 텐데 예.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전 입법기관으로서의 포부를 한 번쯤은 말씀드리게 하는 것이 도리라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이례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던 거죠. 네, 그만큼 국회가 민심과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좀 권위적이기도 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기본소득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정치권에 좀 물꼬가 트인 것 같긴 한데 일단 현상 지금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상 어떻게 뭐 반갑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다. 네. 많은 언론들,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소위 시장 민심 또는 시장 물가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본소득을 고민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 때 북한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던 그 진영에서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맞아요. 예. 그때 이제 남북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되겠다. 당연히 이제 진보 진영은 찬성할 것이고 좀 보수 진영마저 통일 대박론 들고 나오니 어허. 누가 반대하겠냐. 예. 이런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던 보수 진영에서 네. 기본소득을 고민하겠다라고 해서 이젠 뭐 잘하면 이제 진짜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제의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시권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논쟁은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그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이라는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일부 전문가 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모색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 이야기 되던 게 이제 대중적으로 확산이 됐고 정치권이 이걸 외면할 수는 없는 단계로는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특정 이슈는 발화점이 100도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경과 우리 생활의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매우 위기일 때는 특정 이슈는 발화점이 100도를 내려갑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진짜 경제 위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 정책,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복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의 문제도 이제 물꼬를 틀 겁니다. 기본소득만큼의 패러다임 전환이 성장 전략과 성장 담론에서 나와야지만 재난 기본소득 그리고 일반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 인상 네. 쉽고 유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로 가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을 모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기본소득 그러니까 단어는 많이 운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워낙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몇 가지를 좀 일단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해야 된다고 이제 강력히 주장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인데 이분은 일단은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그 2배 정도로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하던데 시대전환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소득을 월 30만 원 이렇게 잡았던 거죠. 총선대 1인당 월 30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어떤 계산법에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겁니까? 일단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매우 낯선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이 경험하고 소위 군대 용어로 0점 조준이라 그러죠. 그렇죠. 0점 조준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충격이 덜한 제도부터 시작해 나간다. 그래서 이 30만 원이 무슨 돈이냐? 제가 여러 토론회를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자살을 고민하던 사람이 자살을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돈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네. 한강이나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네. 매달 30만 원씩은 자살을 멈추고 새로운 희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돈이 그래요? 된다. 그래요? 또는 청년들에게는 매일 카페 가서 가장 싼 아메리카노만 시켰는데 가끔 카페 라떼, 카페 못 가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된다. 네. 그리고 이 30만 원은 저희 계산으로 랩 2050 저희와 함께했던 이원재 대표 등등과 예. 했던 그 계산에 의하면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 공정한 과세, 투명한 복지, 그다음에 재정의 재배분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그럼 좀 이따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본소득을 줄 거면 한 최저 생계비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을 할 거면 기준점을 최저 생계비로 잡았는데 1인당 30만 원이면 그거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이재명 지사가 했던 연 50만 원보다는 많은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에 종합을 해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제안에 빠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비행기도 날려면 양 날개가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반드시 성장 쪽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갖고 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문득 생각하는 게 이제 세율 인상입니다. 그렇죠. 소득세 인상, 고소득층에게 새로운 브레이크를 만들자, 예. 법인세를 인상하자. 저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반대합니다. 반대하세요? 네, 저는 세율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워야 된다. 특 우리 기업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도 풀고 네. 그래서 우리 성장 동력을 새롭게 가동시켜서 세율을 그대로 두고 파이가 늘어나면 세수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 혁신적인 성장 정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혁신적인 분배 정책이 작용할 수 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앞으로는 일자리가 점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은 고용 없는 성장을 일반화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일자리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55만 개의 일자리, 제가 세계은행에 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저 스스로도 10나라 이상에서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그 효과가 매우 미비하고요. 대한민국 같은 환경에선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정책보다는 기업들에게 갖고 있는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서 파이 자체를 키우고 예. 그걸로 얻어든 소득을 이제 일자리로서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모든 분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어찌 보면 이제 전환적 정책들이 성장과 분배 양쪽 모두에서 발생할 때 예.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그 경제 파이가 커지고 그럼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세수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재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너무 하나의 그냥 가능성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경제 상황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건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30만 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네. 이 30만 원은 파이의 문제가 아니고 네. 기존의 조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면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시간을 두고 성장 정책을 재조정해서 예. 우리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전환 정책들을 도입하면서 이것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주장은 2028년 정도에는 6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 그렇게 보세요. 예, 이 정도의 금액은 4인 가족으로 하면 240만 원 정도인데요. 그렇죠.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옮겨져가는 로드맵도 만들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분들이 더 나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건데요. 이제 기존에 어떤 복지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옮겨져가는 과정에서 다만 어떤 사람도 이 제도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나빠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수백 가지 복지를 둘로 나눠야 됩니다. 이 복지를 빼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복지와 네. 특정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 여러 가지 복지. 근데 지금 먹고 사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죽고 사는 복지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까지는 선별적 복지임에도 놔두는 것이고요. 네. 정책적 복지는 기본소득 제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장애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이런 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논의의 물꼬는 트였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좀 그 나타나는 현상 약간 중구난방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의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서 이제 집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이 뭐라고 보세요? 네, 저는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게 받고 더블하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그 무슨 말씀이세요? 30만 원 받고 더블. 60만 원 줄게. 그냥 그러니까 60만 원. 유권자들한테 임팩트 팍팍 주기 위해서 그냥 올려버린다. 그렇죠. 네. 마치 이제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할게 그랬더니 그냥 확 논쟁이 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예. 이게 만만한 제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치열한 준비가 필요하고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행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제안하기는 국회와 정부와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하나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범사회적인 테이블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부 국회도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주제는 기본소득을 대표하는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네. 성장 담론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세대의 경제가 정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기업 규제 완화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로는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신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많은 질문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의료 관련 얘기도 있지만 저는 플랫폼 경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미래 노동의 대세, 미래 경제 대세는 아마 플랫폼 경제이고 플랫폼 노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의 노동하시는 분들이 더 나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규제는 풀되 그분들의 노동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면 대한민국이 플랫폼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래서 많은 새로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도 구글이 나오고 네. 대한민국에서도 아마존이 나오는 사회가 되어야 그만한 세수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여쭤보기는 정말로 한계가 있네요. 나중에 좀 더 그러니까 긴 시간을 갖고 차분히 한번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하면서 아쉽지만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